백석은 중국에 대한 책들을 뭐뭐를 읽었을까? 이 정도는 다 훑어봤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장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문화연구회라는 곳에서 나온 책입니다. 동양고전 역주 총서 8 장자 문화연구소 뭐라고 장자에 대한 설명이 쭉 있습니다. 혼자서 읽어보고 목차 내편, 외편, 자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편에 소요유, 재물론, 양생주, 인간세, 덕윤부, 대종사, 응제왕 이렇게 돼 있고, 장자 외편에 8편부터 22편까지 있는데 22편은 지, 북, 유로 끝나 있습니다. 유자는 시작할 때 유자로 시작했는데 놀유자 아닙니까? 아닌가? 놀유자인 것 같습니다. 소요유 이렇게 슬슬 소요는 어저께 누가 사진 보낸 거에 소요산에 간 사진이 있었는데 소요산의 한자는 이거랑 같은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자 내편 소요유부터 또 외편 그리고 장자 자편에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우언 재밌을 것 같고 또 양왕 도척이 도둑놈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도둑도 뭐 다 같은 모로다가 이렇게 보았다는 얘기가 공자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고문집보 읽으면서 구런의 시에서 어부사를 봤는데 어부도 끝은 천하라는 글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읽어 나가 보려고 합니다. 소요유 해설 상식적인 생각과 지금 나는 소리는 손흥민이 축구하는 소리인데 저를 보고 싶어서 밤에 자다가 새벽에 깨서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끌 수는 없습니다. 소요유 해설 상식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가치를 큰 소리로 비웃는 사상가가 있었다. 이 사상가의 책인 장자의 첫머리에는 이런 말로 시작된다.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니 그 이름을 곤이라 한다. 이 세상 북쪽 끝 검푸른 물결 일렁이는 북극의 바다에 곤이라는 이름의 물고기가 있는데 이 곤의 크기는 몇 천이나 되는지 알지 못한다. 수천이나 되는 이 거대한 물고기 곤이 어느 때이던가 크게 변신해서 그 등의 크기가 몇 천이나 되는지 알 수 없는 거대한 새로 변화한다. 이 거대한 새, 그 이름은 붕이라고 한다. 이 터무니없는 큰 붕새가 한번 온몸에 힘을 떨쳐 하늘 위로 나르면 그 날개가 어찌나 큰지 하늘의 한쪽을 덮은 구름으로 착각할 정도다. 이 붕새는 이제 남쪽 바다로 떠나가려 한다. 남쪽 바다란 다름 아닌 하늘에 모신 천지다. 상식을 뛰어넘은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으로 날아가는 붕새를 통해 통쾌한 해악의 철학자 장자는 그가 주장하는 절대자유의 경지를 우리에게 제시한다. 물론 여기 등장하는 곤이나 붕도 결국은 변화되는 만물의 하나고 만물이 모두 평등하다는 만물 제동의 물 가운데 하나임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이 상식을 초월한 건과 붕을 통해 일단은 절대자유의 경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소요유는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이라는 뜻이다. 장자 전편을 통독하면 유라는 글자를 자주 대하게 되는데 이 유는 장자 사상 가운데의 중요한 사상의 개념인데 그것은 목적의식이 없는 무의자연의 유고 인위를 버리고 승작용을 잃은 망유다. 소요유의 유가 바로 그러한 유이다. 인을 행하는 것은 나에게 말미암는 것이지 남에게 말미암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한 공자의 말 편에서 논어에
안현편에서도 윤리 실천의 주체로서의 자아 확립을 통한 자주 자율의 견지를 볼 수 있거니와 이 자주 자율의 의식은 장자에 와서 더욱 철저해진다. 도덕과 학문의 미완성과 정의를 실천하지 못한가 불선을 고치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것을 나의 근심 우라고 한 공자 사상의 근저에는 이른바 우한 의식이 있다. 그런데 장자에서는 이 근심 우가 부정되고 그 대신 보이는 사상 개념이 바로 유인 것이다. 자기를 잃은 남. 장자 사상의 근저에는 실로 이 철저화된 자유의식이 있는 것이다. 장자 사상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사상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변화를 의미하는 화이다. 내 책이니까 맞게. 장자 33편 내 책이 아니라 이건 내 딸 책입니다. 총 6만 5천 여자의 첫머리 제1편의 제일 앞부분에는 이 화자가 보이는 것으로도 그것은 분명한데 제2편 제물론의 제일 끝에는 물화가 보이고 대종사편 제3장에는 쉬 물러들 가라 엄숙한 변화의 작용을 놀라게 하지 마라 라는 말이 보이는 등 이 변화의 사상은 장자의 도처에서 발견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본편으로 들어가서 제1장 이게 왜 딸이냐 하면 우리 딸이 고전 번역원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애기 셋을 보느라고 이 책은 아마 소용이 없을 겁니다. 제1장 북녘 검푸른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니 그 이름을 곤이라 한다. 곤의 크기가 몇 천이나 되는지 알 수 없다. 어느 날 이 물고기가 변신을 해서 새가 되니 그 이름을 붕이라고 한다. 이 붕새의 등 넓이는 이 또한 몇 천리가 되는지 알 수 없다. 온몸에 힘을 다해 날면 그 활짝 편 날개는 하늘 한쪽에 가득히 들이운 구름과 같다. 이 새는 바다가 움직이면 남쪽 끝에 검푸른 바다로 날아가려고 한다. 남쪽 바다란 하늘의 못, 즉 천지이다. 재밌는 해설이 많지만 이것은 다만 재미나게 읽고 그 다음에 제후라고 하는 사람은 괴이한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제해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붕이 남쪽 바다로 날아 옮겨갈 때에는 그 큰 날개로 바다의 수면을 3천리나 치고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서 구말리 꼭대기까지 올라간다. 그리하여 여기 북쪽 바다 상공을 떠나서 6개월을 계속 난 뒤에 비로소 한번 크게 숨을 내쉬는 것이다. 공중에 떠있는 아찌랑이와 티끌은 천지 사이에 살아있는 생물들의 입김을 서로 내뿜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다. 하늘이 푸르고 푸른 것은 그 본래의 제빛깔인가 아니면 끝없이 멀고 멀기 때문일까. 붕이 구말리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에도 또한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런데 물이 괴어 쌓인 것이 깊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만한 힘이 없다. 그러니 한 잔의 물을 마루에 움푹 패인 자리에 엎드리면 기껏 티끌 정도가 그 위에 떠서 배가 되지만 거기에 잔을 놓으면 뜨지 못하고 바닥에 닿고 만다. 물은 얇고 배는 크기 때문이다. 바람이 두터이 쌓이지 않으면 큰 날개를 짊어져 띄울 만한 힘이 없다. 그러므로 구말리의 높이까지 올라가야만 붕의 큰 날개를 지탱할 만한 바람이 비로소 아래에 쌓이게 된다. 그런 뒤에 이제서야 붕은 바람을 타고 푸른 하늘을 등에 진 채 갈 길을 막는 장애가 하나도 없게 된 뒤에 비로소 남쪽으로 날아가는 것을 도모하려고 한다. 매미나 작은 비둘기가 이것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후닥닥 있는 힘을 다해 뛰어올라 날아올라 느릅나무나 다목나무 가지 위에 머무를 때 때로는 혹 거기에도 이르지 못하고 땅바닥에 동댕이 쳐지는 경우도 있을 따름이다. 그러니 무엇 때문에 붕새는 구말리 꼭대기까지 올라가 남쪽으로 갈 필요가 있겠는가. 가까운 교회의 들판에 나가는 사람은 새끼니에 밥만 먹고 돌아와도 배가 아직 부르고 백리길을 가는 사람은 전날 밤에 식량을 방아찌어 준비해야 하고
천리길을 가는 사람은 3개월 전부터 식량을 모아 준비해야 한다. 그러니 이 두 벌레가 이처럼 큰 일에는 큰 준비가 필요한 이치를 또 어찌할 수 있겠는가.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는 이 4차 혁명 시대에 천리길을 간다고 3개월 전부터 식량을 모을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가구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작은 지혜는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하고 짧은 수명은 긴 수명에 미치지 못한다. 무엇으로 그리함을 알 수 있는가? 조규는 요 밑에 해설에 보니까 그 한 퇴비 위에 생겨난 났다가 햇빛을 보면 말라버리는 버섯이다 라고 회남자에는 나왔다고 하고, 또 이걸 조수로 본 데도 있는데 아침에 생겼다 저녁에 죽는 벌레라고도 봤다고 하니까 아주 잠깐 사는 건가 봅니다. 조규는 한 달을 알지 못하고 쓰르라미는 봄가을을 알지 못하니 이것이 짧은 수명의 예다. 초나라 남쪽에 명령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500년을 봄으로 하고 500년을 가을로 삼는다. 옛날 상고에 대춘이라는 나무가 있었으니 8,000년을 봄으로 하고 8,000년을 가을로 삼았다. 그런데 팽조는 지금 장수로 유독 유명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와 비슷하기를 바라니 또한 슬프지 아니한가. 은나라의 탕임금이 현자로 이름 높은 자에게 물어서 들은 내용도 이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초목이 나지 않는 불모지의 북녘에 검푸르고 어두운 바다가 있으니 이것은 하늘의 못 천지입니다. 거기에 물고기가 있는데 그 넓이는 수천리고 그 길이는 아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름을 곤이라 합니다. 거기에 새가 있으니 그 이름은 붕이라고 합니다. 등은 태산 같고 날개는 하늘 한쪽에 가득히 들이운 구름과 같습니다. 이 새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양의 뿔처럼 빙글빙글 선회하면서 구말리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구름 위로 뚫고 나가 푸른 하늘을 짊어진 연후에 남쪽으로 가기를 도모하며 바야흐로 남쪽 바다를 향해 떠나려고 합니다. 메추라기가 이것을 비웃으며 말하기를, 저것은 도대체 어디로 가겠다고 하는 것인가? 나는 힘껏 날아올라도 몇 길을 지나지 않고 도로 내려와 쏙대밭 사이를 날아다닐 뿐이다. 이것이 또한 내가 날아다닐 수 있는 최상의 경지야. 그런데 저것은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그 구말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인가? 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작은 것과 큰 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저 지식은 한 관직을 맡아 공적을 올릴만 하고 행실은 한 고을의 인망에 부합하여 능력은 군주의 마음에 들어 한나라에 쓰여지는 사람들도 그 스스로를 보는 것이 매출하기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송영자는 이런 자기만족의 인물들을 빈글에 비웃는다. 그리하여 그는 온 세상이 모두 그를 칭찬하더라도 더 힘쓰지 아니하며 온 세상이 모두 그를 비난하더라도 더 기가 꺾이지 아니한다. 그러니 그는 자기의 내면과 밖의 외물의 구분을 확립하고 영예나 치욕 따위가 바깥 경지의 이름을 변별하고 경력의 이름을 변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할 뿐이다. 그는 세상의 평가에 대해 초연하기는 하나 비록 그러나 아직 무엇에 의지하지 않고 홀로 서는 주체성이 수립되지는 않고 있다. 저 열자는 바람을 조종하여 하늘을 날아다녀 가뿐가뿐 즐겁게 잘 날아서 15일이 지난 뒤에 땅 위로 돌아온다. 그는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세속의 행복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도 초연하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비록 걸어다니는 번거로움으로부터는 해방되었으나 아직도 무엇인가 의존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저 바람 정도가 아닌 하늘과 땅의 바른 길을 타고 육기의 변화를 조종하여 끝없는 경지에 논일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는 대체 무엇을 의존할 것이겠는가? 그래서 지인은 자기가 없고 신인은 공적이 없고 성인은 명예가 없다고 한다. 지인과 성인과 신인, 성인 사이에 대한 설명에 지인에 대해서는 초월자면서도 세속 안으로 들어와서 명합, 현동하는 지고의 도에 도달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주체로서의 자아가 천지 만물 속에 즉 융하여 무화되는 것이 그것이 다음 나오는 재물편에서는 주로 추구되는 하나의 테마다라고 해설해 있습니다. 지인, 신인, 성인 사이에는 특별히 차등이 있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유가 2장, 5장까지 있는 것 같았습니다. 5장까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또 다음에 읽겠습니다. 끝.